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1월 20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이 논란을 한번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기구도는 사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대위 총괄본부장에는 김종인, 그 밑에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과 김병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어떻게 끌지 냉정하게 생각하고서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인연,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사람 인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라만을 생각하고 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김병준 과거에 사사로운 악연을 때문에 앉히지 말라. 이것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정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을 어떻게 됐든지 상임 선대위원장, 즉 이준석과 대등한 위치에서 이 선대위에 영입시키려고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상임 선대위원장의 2명을 윤석열 후보는 꼭 넣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임 바로 밑에 누가 있느냐? 공동선대위원장이 있어요.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누구냐? 나경원, 원희룡 이런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 그래서 3탑 체제로 선대위 구성이 이루어지고, 그 밑에 총괄본부장, 직능, 정책, 홍보, 조직, 당무총괄, 특보 이렇게 6분야의 총괄본부장 체제를 운영한다. 이것이 큰 흐름에서의 조직도예요. 이 큰 흐름에서의 조직도 중에 이 상임선대위원장 자리, 이거를 빼면은 대충 그림이 이제 거의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대위와 별도의 외곽, 즉 윤석열 후보의 직속으로 뭘 설치하느냐? 맨 처음 윤석열 후보가 중요시하는 것이 국민 화합이 됐든 통합이 됐든 김한길 전 대표를 쓰고 싶어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김한길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김한길과 김병준의 반대, 이것이 지금 이 커다란 조직도를 완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언론 내용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한길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앉혀서 운영하게 될 국민화합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위원회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약자동행위원회. 이 약자를 좀 챙겨야 된다. 이 여기서 약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의 약자, 통상적으로, 즉 양극화 문제에서 이 약한 쪽, 고통을 받는 쪽, 이 약자예요. 여기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약자 동행위원회는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챙겼던 그런 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큰 분야예요. 그 다음에 청년위원회,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이 청년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후보가 설치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개 위원회를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맡기는 방법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챙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당선이 됐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 나간다. 이런 의지와 정치적인 상징성을 우리 국민한테 주겠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 그래서 약자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챙기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미래비전위원회 하나 더, 4개 특위예요. 직속으로. 그래서 미래비전위원회는 왜 검토하고 있느냐?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카드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완탑 체제하에 김병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후보 직속하에 김병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위는 후보, 당연히 총괄 선대위원장 위에 윤석열 후보가 있죠. 예. 그렇지만 선대위는 사실상 전권을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껄끄러운 김한길과 그리고 김병준은 후보가 직접 말하자면 이 지휘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최후 통첩 같다, 결별 선언 같다, 이렇게 세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새로운 말하자면 뉴스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권성동 이 사무총장, 실세 사무총장이 언론에 얘기한 것이 지금 그렇게 갈등이 별로 없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하고는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지만은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도 서로 이견을 조정하고 그런 사이다. 예.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서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수락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소한 이견 이런 거는 아주 잘 해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요,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김한길 아주 잘 알고 굉장히 올해부터 뭐 인연이 있어서 꼭 영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 또 언론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김한길과 김병준 이 두 분의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선대위에 모시려고 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제가 그분들을 안 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응수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적 친소관계 때문에 선대위에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잘못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아무나 사람이면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항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딱 집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인간적 친소관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선대위 제대로 정권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대위를 꾸려서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갖고 정권 교체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과의 갈등 관계에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도 나름대로 선을 딱 마지노선을 그려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에 하는 얘기를 나름대로는 해명도 하고 나름대로는 반발도 하고 응수도 하고 나름대로 선을 분명히 지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용이 이제 보도가 다 되니까 이 김한길 측에서도요. 굉장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 김한길 모셨던 임재훈 전 의원도 꽃가문을 태워 모셔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토하는 행태에 대해서 안타깝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한길 전 대표의 정치적인 파괴력을 과소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일부 언사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한길 쳐내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김병준 위원장은 이미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김한길 전 대표도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인데 그래도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언론에 일일이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딱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하고는 말하자면 마크에서 내가 도와줄게 이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선 전후부터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집에서 만나자마자 밤 12시가 다 되도록 와인 몇 병을 마셨다라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케미스트리 궁합이 딱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후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연령도 우위고 정치적인 경륜도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 노예한 경험도 있고 전략가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잘못 고집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 한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이 김병준, 김한길 이런 분들의 고견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금 성공적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후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본적 예의예요. 이 대목에서는 윤 총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윤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인 반면에 마찬가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을 그런 측면에서 챙겨주고
그 평가와 인식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도 기본적인 후보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토론하고 경선 지금까지 끌어오는 걸 보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상당한 전략가라고 봐야 돼요. 예. 여기까지 모든 사람이 얘기했듯이 6월 29일 날 선언해놓고 지금 넉 달 만에 이런 지금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보로서의 예우를 갖추고 대접해 줘라.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과 김한길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공적인 조직체 안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요. 만약에 이런 비중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정당 대표를 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약에 공조직 안으로 영입시키지 않고 공조직 밖에 두면서 자문을 구하고 존업한다. 그러면 이게 비선이 된다. 비선이 되면 또 얼마나 난리쳐요. 비선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계, 우리 국민들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잖아요. 그럼 비선 됐다고 여당 얼마나 신나게 비판할 것이며, 야당 안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맥락을 달리하는 분들이 조금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거 봐라, 이거 벌써 이거 구태의원한 비선 쓰고 있다, 얼마나 비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설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남더라도 조직 틀 안에 모셔놓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선대위를 잘 꾸려나가면, 운영을 하면, 활동을 하면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회땅콩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야지 이거를 조직 밖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사연이 앙숙인 사회로 바뀌었냐? 예. 물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중앙일보 표현을 보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영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더 안 나는 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 후보의 결정을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윤 후보와의 소통에 대해서 갈등을 부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우려도 언급했다라고 덧붙이면서 이 갈등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런 것도 또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와 오늘 언론에다 내고 직접 얘기한 거, 직접 코트한 부분을 제가 그래서 수시로 이 김종인 이런 비중 있는 분들의 발언을 제가 보도할 때는 직접 코트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도 뭐 대충 아시겠지만은 왜 이렇게 김한길과 그 다음에는 김병준 반대를 하느냐? 김병준 이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요, 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이 과연 윤석열 후보와 같이 깨끗한 사람하고 이 궁합이 맞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악연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김한길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 통합하는데 과거에 말이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대당 통합하자, 그러니까 이거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에 호응하지 않은 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꽁하고 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보도.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정말 연세로 보나 정치 경륜으로 보나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정권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이 아닌 한은 모든 전략과 정책을 다 동원해서 정권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틀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악연 관계, 그리고 뭐 그걸 뭐 물론 악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앙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정권 교체 앞에서는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는 다 접어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사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지금 계속
풀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보좌 문제, 이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이제 보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지금 캠프에서 최지현 변호사, 캠프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요. 최지현 변호사가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 보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지현 변호사 수석 대변인인데 최송현 아나운서의 언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 후보 캠프에서도 상당히 신망이 두텁다.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지현 이 변호사가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 간에 뭐 갈등이 됐든 뭐 사소한 이견이 됐든 하여튼 지금 선대위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 인사 익명 항상 이준석 대표가요, 윤석열 캠프 비판할 때 나하고 윤석열하고 사이 좋아, 아무 이견이 없어,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의견이라고 그래서 밀어붙이는 이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캠프에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지만은 일부 언론에서 말이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도 갈 수 있다, 전직 총리 서너 명 대비하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치고 간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윤 캠프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어떤 식으로든 등 떠밀려는 익명 인터뷰는 국민이 정치적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경고성 메시지를 냈어요. 오늘 그러니까 대변인 선출할 때 토론 배틀 했잖아요. 그때 우승자들의 대담집인 나는 국대다 출판 기념회를 가졌어요. 오늘 그 기념회를 마치고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했느냐. 예. 윤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저도 가끔 참여하는 소통 외에 어떤 공식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발언하는 건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하다. 거간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다들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재차 경고문을 날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갈등 지점 같은 경우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대체로 맞는 것 같다. 제가 조정자 역할로 나서긴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다. 예. 이 얘기는 김병준과 김한길과 관련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선대위 컨셉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국민에게 주는 상징성이 크고 선대위 구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진 만큼 이에 따라서 국민 지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요, 메모드나 통합형 선대위와 혁신형, 실무형 선대위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 안에 여러 조직이 있다. 선대위 조직은 간소화하되 후보직 속의 특유를 만드는 게 다 타협을 위한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고 국민이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언론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경고문을 날리고 있는 이런 대목, 이제 우리가 알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해답을 정확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말 이후에는요, 주말에 시간 충분히 잡아가지고 이 핵심 당사자들 아니면 물밑 채널을 가동해서라도 선대위 내주에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면, 김한길 대표하고는 2013년도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외압을 폭로했을 때 김한길 대표가 많이 챙겨졌다. 그때부터
각별한 관계를 쭉 유지해 오고 있고, 이번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상당한 주옥 같은 조언을 많이 해서 신뢰를 서로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김한길 대표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쭉 경로를 보면 김한길 대표가 올 경우에는 반문 빅텐트 성격이 확실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배려되고 고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친노 대표적인 반문 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도 쭉 지금까지 많은 조언을 해오고 있는 각별한 관계에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요. 그것이 반대적으로 보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껄끄러운 관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에 이 김종인과 김병준과의 관계, 4.7 재보선 직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사리판이라고 비판했잖아요. 국민의힘을 갖다가.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어린애 같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또 윤 후보가 뇌물을 받은 전과자가 손을 잡을 리 없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받아쳤어요. 그러면서 감정 섞인 공방이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이제는요. 김현지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경기도지사 때 5급 비서관을 했고, 성남 지역 시민단체를 할 때부터 2000년대 초부터 이재명 시장과 아주 가깝게 시민단체 활동도 해오면서 신뢰관계를 쭉 이어왔고,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는 인수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바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지 비서관입니다. 자, 김현지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그런 루머까지 최근에 이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와 관련해서 제기돼 가지고 40여 명을 고소하기도 한 사람이 김현지 비서관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요, 이재명의 최측근인 이 김현지 비서관이 말하자면 화천대유에서 건설한 분당 대장동의 더샵 판교 포레스트 84평방미터 아파트 한 채를 6억 9천만 원에 분양을 받았다.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누구죠?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 지금 이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 정진상 최고 실세 정책실장 경기도, 장형철 경기도 연구원의 부원장, 이런 사람들 모두가 화천대유가 시행한 판교 퍼스트 힐 프로지오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이화영 킨텍스 사장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이 지금 김현지 비서관과 똑같이 더샵 판교 포레스트를 분양받았어요. 모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 불법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분양받은 분양가 대비 현 시세요 2배 이상씩 다 뛰었어요.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분양받은 이 아파트도 6억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7억의 이 분양을 받았잖아요. 현재 2배 이상 뛰어서 15, 6원대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이 김현지 비서관은 신청할 때 내가 무주택자에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첨이 됐다. 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막판까지 고민했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요, 이 김현지 비서관은 무주택 1순위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야 뭐 판교에 사는 사람들 다 안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간에 이재명의 측근 인사들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명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많은 의혹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의 의혹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기면 아무리 정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요, 다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사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심야방송 1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제 2부 심야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